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썸머 랠리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길래 벌써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와의 반대되는 논리들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우선 주말 동안에 가즈프롬이 월말부터 3일 동안 가스 공급을 못할 것 같아 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노드스트림 가스관에 또 보수해야 된다. 시설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3일 동안만 할 때 결함 없으면 할 테니까. 그런데 약간 뭔가 느낌은 잠글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좀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와, 맙소사 무려 37.2%로 발표됐습니다. 지난달에 조금 내려와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난달에 비해서도 5% 더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생산하려고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산 것보다도 5%나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63% 상승했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소 과한 우려인 것 같긴 하지만 독일의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독일의 제조업이 쇠퇴할 우려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이 1년 전 대비해서 6배나 오르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독일이 제조업이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요. 항상 11월, 1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하면 겨울이 안 왔는데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옥시덴탈 회사의 지분을 50%까지 늘릴 건데 괜찮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한테 추가 매수할 테니까 신청서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주나 워런트 같은 걸 합치면 27% 들고 있는데 50%까지 인수할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당일날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네,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소카 상장을 하네요.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속보치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줌 실적도 있고요. 화요일 날은 한국의 소비자 동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PMI 지수가 나와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아마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 통계가 발표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 이 지표가 발표된다는 얘기죠. 출생아 수가 2011년만 해도 47만 명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27만 명으로 줄었어요.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2021년에는 얼마나 늘었을지 합계 출산율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초조해진 중국에서는 낙태를 줄이고 유연근무를 확대해서 새 자녀까지도 출산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워낙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과 주가 하락 등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게다가 또 최근에는 재고 소진을 위해서 할인을 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고 소진을 위한 추가 할인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가 올해 9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목요일에 있을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이 되겠습니다. 파월의 연설은 26일로 예정되어 있죠. 금통위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금통위를 프리뷰를 잠깐 하자면 일단 해외의 시각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체로 2회 정도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노무라는 한 번밖에 못 올릴 거다,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번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이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100bp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파 성향은 전반적으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2분기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됐지만 3분기에는 소비 둔화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IB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뿌찌에서 발표하는 WGBI라는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지만 JP모건과 HSBC에서는 9월 말에 어쨌든 관찰 리스트에 포함되고 내년 3월 정도에 편입된다면 대략 월간 기준으로 4조에서 8조 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채의 비중이 앞으로 10에서 12%까지 증가할 거다. 현재 수준이 20%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50% 이상 증가한다라는 얘기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부에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서 사실 WBGI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금통위 결정이 있는데요.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요일날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 예정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인데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꼭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썸머랠리가 벌써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유럽이 이거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잭슨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잭슨홀을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보려고 해요. 3년 정도 전부터 지금까지. 우선은 202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8월 달만 해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당시 우리나라 주식도 2200 정도 수준에서 2000을 간 넘기고 이제 가냐 마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주제는 앞으로 10년 통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 30년을 돌아봤는데 인플레이션 없었어. 인플레이션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래? 10년 동안 없었다니까? 어떻게 할래? 이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시작된 잭슨홀 미팅에서는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썼던 보고서의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연준의 대변신을 해석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엄청 자신감 넘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엄청 제가 세게 목청껏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년 후가 지났죠. 1년 후가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아니야, 안 올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섰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잭슨홀 미팅에서 제목은 불균등 경제에서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연준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 작년에 했던 AIT 이거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작년에 바꾼 정책 그대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도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 이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파월이 문제 다 틀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다 해가지고 또 틀릴까봐 쩔쩔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솔직히 파월이 진짜 너무 심하게 틀리긴 했다. 무슨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자, 내가 이야기해줄게. 첫 번째,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지? 작년 8월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실업률이 너무 낮은데 이거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걸 과소평가하고 있다. 아니야, 노동시장 진짜 안 좋으니까 실업률 지금 낮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 데다가 평균 물가 목표제
1년 전에 했는데 어떻게 바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완전 다 틀렸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형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지난 일이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면은 2022년은 2022년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요. 경제와 정책의 제약 조건에 대한 재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와 정책 이게 뭐 잘 못하겠어. 제약 조건이 많은 것 같아.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봤는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덜 친절할 거다. 그리고 야 니네 금리 인하까지 시장 너무 오버하지마 요거고요. 세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책하는데 이게 너무 제약 조건이 많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덜 친절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옛날에 8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인데 친절한 FOMC, 친절한 금자씨를 패러디한 겁니다. FOMC 회의가 왜 친절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연준에서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나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미리 지금 2008년에는 for some time이라고 했다가 2009년에는 for an extended period라고 했다가 등등 이렇게 계속 바꿨어요. 계속 바뀌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다.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럼 실업률 6.5%, 인플레이션 2.5% 도달하면 바꿀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친절해지면 친절해질수록 매파적인 게 아니고 비둘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제 덜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선 첫째로 나도 계속 틀리는 것 같고 파월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니네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끝판왕으로 나온 것이 점도표거든요. 근데 이 점도표를 찍으면서 알려줬던 것들이 워낙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그만할게 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빈센트죠? 주말 동안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시장은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 이게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파국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물건 사는데 돈을 얼마나 들였냐 검정색 그리고 몇 개 샀어 빨간색 왜 차이가 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영국의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 8일간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올려들었던 정승우 특파원과의 긴급 대담에서 유럽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정치적인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일단 파업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컨테이너 항이 파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영국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고요. 배송 시간 지연이나 물류 비용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펠릭스토우가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소비 심리는 1974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영국의 에너지 업체가 지금 정부 지원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파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에너지 청구서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한선을 뒀다가 상한선을 풀어버리게 되니까 4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갔고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10월 달에 이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건 인플레이션 상승 영국의 소비자 물가는 13%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내년 1월에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해 10월이 정점이 아니고 내년 초반이 정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심각해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화도 역시
전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상황도 볼 수 있고 채권, 환율 시장 다 볼 수 있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가장 냉정하고 명확하게 시장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유로화가 다시 1.0을 깨고 내려갈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BBBY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꽤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자, 8월 달부터 급등해서 4불이었던 것이 30불까지 대략 한 7, 8배 정도 상승했다가 하루 잠깐 있은 이후로 다시 10불까지,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3일 만에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리고 게임스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MC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지금 상승폭에 따라서 하락폭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부담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양적 긴축 네 엄청 안 좋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양적 긴축이 예상대로 2023년, 2024년까지 해가지고 목표했던 대로 양적 긴축을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없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QT 지금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7% 정도 주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의 현재 시장의 관심사지만 9월 달부터는 QT에 관심을 가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연준의 양적 긴축이 2022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어쨌든 국채 300억 불 그리고 MBS 175억 불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9월이 얼마 안 남았죠. 9월부터는 2배로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억 불에서 600억 불로 그리고 175억 불에서 350억 불로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보유한 국채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여기 조금 줄이긴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축소 한도 300억 불이지만 팁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채권에서 나온 보상 때문에 46억 불은 덜 줄이는 효과가 생겨서 254억 불밖에 못 줄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MBS는 그러니까 이제 국채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MBS는 그나마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2배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9월 달에 새로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끝까지 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이 부정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코끼리가 있는데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같이. 근데 코끼리가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말도 못하고 있는 끙끙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후위기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너무 심각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냥 코끼리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네가 어떻게 해봐. 어떻게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뭐하라 이게 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유럽의 문제, 인플레이션의 문제, 잭슨홀의 문제, 부채의 문제, 출산율의 문제 등등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코끼리들이에요. 우리가 다들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거죠. 코끼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의자들을 다 때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봉합하고 해결하면서 주식시장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라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중간선거가 있었던 1942년부터 모든 차례를 보면은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단 한 번도 주가가 빠진 적이 없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 좋은 이야기들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우리가 자신감은 잃지 않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작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거든요. 조금 더 갈도 되지 않을까? 목소리는 작아지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의 조언이 아니고 금감원의 조언인데요. 최근에 20, 30대를 중심으로 미국 해외 주식 계좌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19년만 해도 80만 계좌밖에 안 됐었는데 2021년에는 무려 491만 계좌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ETF나 ETN 거래 현황을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상위 50개 ETF 중에서 기초자산을 3배, 마이너스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3배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건 너무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3배짜리 ETF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ETF 같은 경우에 주가가 100에서 80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20만 상승하면 100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 하락하는 동안에 60으로 하락하고 60에서 25% 상승해봤자 9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라는 거죠. 내려갔다 똑같이 올라와도 2배 레버리지는 10% 손실이란 얘기고요. 3배 레버리지는 더 심각한데요. 100에서 40까지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돈을 벌려는 욕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금감원 그러면 꼰대 같고 또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한대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 즉 3배짜리 ETF는 너무 욕심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단신들 빠르게 정리할게요. 애플도 보안에 뚫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빨리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채권이 최근에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이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고요. 이건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인데요. IMF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와 리튬 산업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지만 리튬 가격만큼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리와 리튬 가격 차이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첫 번째 LNG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NG, 천연가스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석탄 발전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신흥국의 상황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상황은 좋지 않아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연료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기료를 인상하고 정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방글라데시에서는 8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뭐죠? 이 각도는 뭔가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7월 소비자 물가가 2.4%인데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 4개월 연속 2% 이상입니다. 중앙은행한테 계속 돈 푸는 거 맞아? 라는 압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 목표치를 4달 연속으로 높아졌다. 그래도 2.4%면 양호하네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과 푸틴이 G20에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좀 만나는 것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존 투자해야 되고 성공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